훨씬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우선 이 건물 자체가 위압감을 주는 데다가 저기 TV 카메라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우선 오늘 제가 할 얘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양해를 미리 엄살을 좀 부려놔야 되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를 제가 잘 듣지를 못해서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발표하는 사람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개괄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미없는 무슨 노동경제학 강의 듣는 것처럼 되어버리지 않을까 저는 걱정인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시다시피 발표문이 너무 건조하죠. 색깔도 아무것도 없고 이게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여러 가지 PPT 자료로 잘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준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요번에 새로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왜 없냐면은 제가 이런 식 발표를 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게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비싸게 굴어서가 아니고 제가 회색인이다 보니까 이런 거 갖고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노측에서도 별로 환영을 안 하고 사측에서도 환영을 못 받기 때문에 주로 제가 발표하면 아주 전문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개괄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오늘 이렇게 새로 만드는데 제가 이런 거 만드는 거에 구세대라 좀 서툴러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중간에 수치를 좀 보여드리는 수치가 벌써 9년 전 수치예요.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이 통계 분석을 하고 구해는 통계 분석 그 안에서 옛날 자료인데 그런 게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바뀌질 않으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얘기를 간단히 이렇게 요약하자면 문제는 엄중하나 쉬운 해결책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야말로 제일 맥 빠지는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런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바라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문제가 뭐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같이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어쨌든 제 메시지가 있다면 어쨌든 한국의 이 노동시장 문제가 소위 해결이라고 할까 이렇게 되려면 기업 내부 노동시장 중심 체제에서 사회적 노동시장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게 핵심적인 아규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이 발표문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문제가 많다는 데는 되게 동일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를 때도 주로 취업난이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죠. 왜 그런가? 그 근본 문제,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당연히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가 소위 신자유주의 노동시장론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분절 노동시장론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론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너무 신자유주의적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분절 노동시장은 소위 대기업 정규직의 철밥통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자는 주로 보수가 주장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보수 언론에 보면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그건 주로 이슈로 삼습니다. 반면 진보나 노동계가 이제 얘기하는 게 앞에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노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이중구조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회의석상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입장이 다 노동개혁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노동개혁이 뭐냐 하면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보나 노동계가 얘기하는 노동개혁의 내용과 또는 이 분절 노동시장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노동개혁의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노동계가 보면 노동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보수에서 보면 노동개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최저임금만 것만 올리고 니네는 노동개혁 안 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죠. 언론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노동개혁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런 걸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뒤에도 썼습니다만 저는 신자유주의적 분절 노동시장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야 이거 얼마나 쉬운 절충이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만 되게 이런 입장이 양시론이나 양기론일 수도 있고 무엇직한 절충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게 그냥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가 아니라 이 두 입장 중에 그러면 어디까지는 이쪽 이론이 맞고 어디까지는 이론이 안 맞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주면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좀 자부 겸 이렇게 자기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의 문제라는 게 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양쪽 입장에 있을 때 어느 게 예를 들면 80%가 맞고 이쪽은 20%가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걸 잘 가려내는 게 결국 이제 그게 지식인이나 연구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신자유주의적 특징과 분절적 특징 두 가지를 다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이게 이제 제가 이렇다라고 주장한 게 벌써 6년 전에 책에서 쓴 건데 그 후로 신자유주의적 특성은 분명히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분절적 특징은 전혀 약화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그냥 분절 노동시장이라고 할 정도가 되었는가? 그건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신자유적 분절 노동시장이 아니라 그냥 분절 노동시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준비해 왔는데 하나는 고용불안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불평등이고요.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입니다. 고용불안 문제는 그중에서 제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덜 부각되어 있는 문제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IMF 사태 때 좀 이쪽으로 부각이 되었다가 지금은 주로 이제 소위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다들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사실 IMF 때 이렇게 부각되었던 고용불안은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불안, 그래서 노동조합들이 구조조정 반대, 정리해고 철폐를 외쳤던 것인데 지금은 뭐 그게 그렇게 큰 사회적 문제로 지금도 여전히 이슈로 되고 있긴 합니다만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러나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신자유주의적 분절고용체제라고 하는 걸 이걸 통해서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진국과 비교해서 한국의 고용 안정성이 낮다. 이건 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평균 근속 횟수가 미국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김대중 정부 이후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이 큰 기여를 한 걸로 보통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게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를 도입해서 그렇다. 그리고 노무현은 뭐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도입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노무현의 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이런 사실 좀 황당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법으로 인해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알맹이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비정규직 철폐와 더불어 정리해고 요건 강화, 그러니까 노동계 요구죠. 심지어 박근혜 정부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하겠다고 하는 게 대선 공약이었고 또 인수위 플랜에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런 건 꽤 타당하지만 허점들이 있는 게 우선은 이제 고용불안을 고용보호제도의 취약성보다 설명 없다. 이 얘기는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그냥 간단히 우리나라 정리해고 규제가 OECD에 비해서 그렇게 약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 고용이 고용불안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그거보다 이게 분절적 노동시장의 특징도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고용불안이 주로 중소 영세기업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직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직 사유를 별로 이렇게 정리한 게 있는데 전체 이직자 중에 명예퇴직 또는 기간 만료는 비정규직이다 계약이 이제 연장이 안 된 걸 테니까 주로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걸 텐데 이걸 포함해서 강제적 또는 반강제적 감원이나 해고로 퇴사하는 건 전체 이직의 10% 정도고요. 비자발적 이직만 봐도 중요한 이직 사유는 직장의 휘폐업, 그다음에 나쁜 근로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주로 중소 영세 기업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99년에서 2008 이것도 벌써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어쨌든 그때 일어나는 이직에 이건 한 사람이 2번 옮긴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직이 어느 규모에서 어떤 종사한 기업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은요, 여기 수치에 있는 대로 30인 미만 기업 정규직 30%, 30인 미만 비정규직 32.7% 이렇게 보면 기업 규모가 훨씬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때 정규직은 이제 더 숫자가 많고 비정규직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비율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똑같은 비율로 해고당한 이건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좀 더 많이 해고를 더 당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주요 이직이라고 하는 게 중소형세 기업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취약한 고용보호 제도보다는 중소형소기업의 불안정한 경영 상태와 열악한 근로 조건이 더 큰 요인이고요. 그 배경에는 경제 이중 구조, 노동시장 구조 구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과 비교할 때 노동자 집단별로 고용 안정성이 크게 다른 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요거는 그냥 너무 이 표도 또 드라이한데 이게 이제 제가 구할 수 있는 원자료를 구할 수 있는 나라들의 원자료가 이제 미국, 영국, 독일이어서요. 거기 거를 구해서 우리나라 이게 똑같이 이제 가구 조사, 그러니까 사업체 조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활동부처럼 가구 조사한 자료를 정부 자료를 구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건데요. 이걸 앞으로 가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미국, 영국, 독일의 견주에서 한국에서 성별, 기업 규모별, 고용 형태별, 직종별, 학력별 평균 근속연수의 차이가 제일 크고 아주 현저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근속연수 한국에서는 1.83배인데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한 1.1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 비정규 노동자와 정규 노동자의 근속연수 한국에서는 무려 3배 이상이 되는데 다른 세 나라에서는 한 1.2에서 1.5배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영세기업 노동자에 비한 대규모 사업체의 근속연수가 한국에서는 3.5배가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1.15 내지 1.58.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미국보다 짧은데 대기업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만 보면 미국보다 긴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기업 규모별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규모를 보시면 한국은 11.44죠. 미국은 8.5고 영국은 10.76. 그러니까 평균은 한국이 5.31밖에 안 되고 미국은 7.9, 영국은 8.7 이렇게 평균은 현저히 미국, 영국이 높고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당연히 길죠. 그러나 대규모만 보면 오히려 한국이 더 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뒤는 이건 뭐 저 앞에 그 숫자로도 알 수 있는데요. 직장 유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근속연수는 새로 신입 직원들이 많으면 평균 근속연수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 고용 불안이 얼마인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해서 계산하는 게 직장 유지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3년 후에도 계속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건데 이걸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에서도 우리나라가 성별, 고용 형태별, 기업 규모별 이런 그 격차가 되게 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이걸 이제 임금 수준별로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 이게 표 2인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임금이 높은 사람이 고용 안정성도 높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 다른 나라 보면 별 차이가 없거나 특히 3, 4분위와 4, 4분위는 영국과 독일은 차이가 없거든요. 미국은 이 자료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미국 했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이렇게 많아서 고임금자가 고용 안정도 누리는 이런 특징이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기존에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집단의 보호 수준만 강화해서 오히려 격차를 더 키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적절한 대안은 크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고용 불안의 중요한 요인이 비정규직 문제인데 비정규직을 줄이고 그다음 결국 경제 이중 구조 완화를 통해서 중소 영세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게 다 오래 걸리는 일이고요. 비정규직 축소는 한계가 있다는 게 모든 비정규직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유연 안정성을 실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이제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구조 조정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유연 안정성 모델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유연화의 구실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정 코딱지만큼 다는데 무슨 유연 안정성이라고 하는 얘기이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유연 안정성 모델은 인기가 없어요. 되게 이 많은 지식인들이 진보 쪽에서는 이거 결국 유연화의 구실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지만은 유연 안정성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저는 그쪽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연구 많이 하신 조동문 교수 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유럽 노조도 그리고 유연 안정성 이게 이용될 우려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유연 안정성 모델을 받아들인다. 이게 유럽 노조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게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이건 일반적인 약점은 또 우리나라에서 약점은 뭐냐면 이게 노동시장 관행에 따라서는 결국 유연 안정성의 핵심적인 게 하나는 이제
실업 기간 동안에 이제 생계를 보장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직업 발전해 주는 거고, 직업 발전해 주는데 필요한 숙련이 없으면 직업 교육 시켜 주는 거. 이게 이제 유연 안정성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특히 직업 교육이나 공공 고용 서비스의 투자 대비 효과가 이 나라에 따라서 적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직업 교육 같은 거는 직업 교육 시켰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이게 나이 많이들만 든 분들은 이게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왜 이런 관행이 있다든지. 근데 공공고용 서비스가 이건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정보가 착착 늘고 뭐 무슨 알바몬 뭐 이게 다 많으니까 뭐 정부에서 고용 안정 세트 몇 개 만들어봐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게 수치로 나타나. 그래서 그렇게 니네 그렇게 했는데, 그 구직자 중에 몇 명이 그걸 이용했냐? 우리나라가 딱 조사해보면 지금 한 10%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약해서도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20, 30%를 올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고, 이거는 경제부처에서 이제 이건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걸 이제 설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정부 이후 여러 정부가 막연하지만 유연 안정성 노동시장의 대안적 모델로 여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좀 더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러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입장이 좀 애매하고 또 신자유주의였지만 크게는 그런 입장이었고, 사실 경제부처의 기본 입장이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전이 안 된 이유가 이런 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분절이 강하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 많이 얘기되는 게, 지금 조선산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났다. 또는 예를 들면 쌍용 자동차 해고자들이 보면 나중에 해고된 다음에 다 어디로 가셨느냐. 다들 보면 이렇게 제대로 일자리를 못 가야죠. 막노동도 하고 알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러니까 유연 안정성 모델이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과거 미국에서 1980년에 굉장히 미국에서 그 소위 다운사이징이 굉장히 심했을 때 그 해고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하면 되게 이제 세 개를 나누는데, 3분의 1은 보다 더 좋은 임금을 받고 가고, 3분의 1은 원래 받던 임금과 비슷한 임금을 받고 가고, 3분의 1은 더 이제 나쁜 근로조건을, 이렇게 조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대규모 실직화가 시작한다면 거기에만한 일자리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훨씬 더 하향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가 유연 안정성이 이제 작동하기 좀 어려운 그런 우리나라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고요. 게다가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 안정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역시 개인 단위로 보았을 때 실직으로 인한 불이익과 고통은 대기업 정규직이 가장 크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비정규직이나 중소형기업 노동자들을 폄훼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한 직장 그만둬도 그 비슷한 조건으로 다른 직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거기 상당히 유동적인 노동시장이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실직하면 갈 데가 사실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러니까 유연성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유연성이 워낙 우리나라가 유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연 안정성 모델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유연 안정성 모델이라고 하는 고용 안정을 기업 내에서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예를 들면 정리하고 반대 이런 것은 기업 내의 고용 안정을 통해서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유연 안정성은 그게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고용 안정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의 전환이 잘 안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외에 역시 노동 정치적 선택성이 또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실적 적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반대라고 했고, 노동조합은 말은 다 이렇게 항상 예를 들면 노사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노동조합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걸 다 요구를 하면 실업보험도 올리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고용안정망도 이제 오라고 다 요구를 하는데, 노동조합은 뭐든지 다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요구이지만 정말 결정적일 때 여러 가지 중에 뭘 더 중요하게 이렇게 푸시를 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거기에서 뒤로 밀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유연 안정성 모델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럼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규직 해고 규제 정도가 스웨덴보다 약하고 덴마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덴마크가 대표적으로 유연 안정성 모델을 택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규직 고용 보호를 그대로 유지해도 덴마크 비슷한 수준이니까 그냥 놔두고 이제 여러 가지 안정망만 강화하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불평등 문제에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이게 또 여러 가지 더 중요한 이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우리나라 노동시장 불평등이 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한국의 임금 불평등이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편이고 미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게 어떤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건 굳이 사실 이런 게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재밌으라고 고용 형태론과 기업 규모론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기업 규모론자입니다. 제가 기업 규모론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왜 제가 기업 규모론자가 됐냐면은, 제가 제 예전에 논문에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 그때 한참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돼 있을 때, 알고 보니까 기업 규모의 불평등이 더 크다라고 하는 논문을 썼기 때문에 기업 규모론자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좀 이따 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기업 규모만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 규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거에 비해서 기업 규모의 중요성이 훨씬 덜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땅히 응당 중요하게 이제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등 문제를 보면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성별, 고용 형태별, 기업 규모별 불평등이 모두 현저하다. 이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과거에는 특히 1970년대 때는 뭐 학력별, 직종별 이런 이제 불평등이 문제였는데 그건 많이 확 줄어들었고요, 많이. 지금은 그건 이제 별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고 성, 고용 형태, 기업 규모이고요. 이 세 가지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게 더 큰가를 이렇게 딱 이렇게 개별 독립적인 효과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제 방식으로 이렇게 외국과 비교하거나 하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 임금 격차는 우리나라가 전혀 더 크지 않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설사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규직과의 차별을 내포한 고용 형태죠. 원래 이건 뭐 계약 기간 끝나면 연장 안 되면 그냥 해고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치로 측정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이제 어떤 불평등이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고용 형태론과 기업 규모로 여러분 이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재밌습니다. 이거 관심 많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누구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용 형태론을 가지고 제 입장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사람은 김유선 박사인데 저와 김유선 박사는 사실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예전에 이건 뭐 퍼스널한 얘기인데 예전에 저도 김유선 박사는 노총에 있다가 해고됐고 저는 예전에 선민호조에 있다가 같이 해고돼가지고 같이 87년에 같이 김금우 선생 모시고 상담소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제 87년 민주화가 되고 노조운동이 이렇게 막 활성화된 다음에 상담소 활동을 좀 하다가 제가 이 대중 활동가로서의 능력 부족을 뭐 절감을 해가지고 진로를 바꿨습니다. 공부로. 그리고 이제 김유선 박사는 계속 그걸 하다 늦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이제 현실에 참여를 훨씬 더 일관되게 해왔던 친구고요. 김유선 박사가 제일 말하자면 고용 형태론자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 이제 껄끄러운 사이인데 그렇다고 뭐 사이가 틀어진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누구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김유선 박사가 말하는 이제 고용 형태가 중요하다고 할 때는 두 가지 근거를 대는데 하나는 김유선 박사가 또 뭘로 유명한가 하면 제가 그거는 김유선 박사하고 제가 논쟁을 하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제일 최대 논쟁이었던 것은 비정규직 규모 논쟁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 비정규직 규모 논쟁은 논쟁이 아닙니다. 논쟁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통계청 자료로 나와 있는데 그 통계청 자료로 이렇게 분류된 사람 중에 요거를 뭐라고 이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부를 건가 말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부르자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고 부르지 말자고 그러면 안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무슨 이론적인 논쟁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그게 뭐 의미는 있으니까 비정규직이 많으냐 아니면 의미는 있으니까 그 자체가 현실적인 이렇게 상당히 무게 있는 논쟁거리가 되긴 됐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하기에 하는 어떤 집단에서 이름을 뭐라고 붙일 것인가인데 김유선 박사가 그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원래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상응 임시 일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한때
그때 일군의 경제학자들이 이 임시일고라고 하는 게 실제 비정규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김유서 박사가 그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서 임시일고는 비정규직이고 거기다가 더해서 소위 상용에도 비정규직이 많다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50%를 넘는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 둘 사이 논쟁이 벌어지면서 통계청의 분류에 의해서 임시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기준으로 보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고용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김유선 박사는 이 사람들은 장기 임시직이다라고 부르면서 비정규직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장기 임시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주로 중소 영세 기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주위 보면 식당에서 일하는 여사님들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냥 편한 식당 아주머니. 그러니까 식당 아주머니들. 예. 요새 이렇게 아주머니라고 얘기하면 폄훼하는 건 아니겠지. 요새 우리나라도 PC에 굉장히 민감해져가지고 political correctness 민감해져서 저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제가 또 식당 아주머니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몇몇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아주머니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아주머니도 여기 이렇게 계약 기간이 있어요? 계약 기간 없어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위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의 일반적인 정의는 노동 시간이 짧거나 파트타이머이거나 또는 직접 고용되지 않고 간접 고용이 됐거나 그다음에 상용 고용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 하루 또는 한 달 또는 이렇게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이제 아니면 아예 호출 근로라고 해가지고 그날 일 있으면 오고 없으면 안 오고 이런 건데 그분들은 거기에다 해당이 안 되는 그냥 일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게 고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식당 주인이 아줌마 내일부터 오지 마 이러면 안 오면 또 안 가는 이런 이제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인 비정규직 지표로 조사하면 안 나오니까 그런 분들을 장기 임시자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비정규직에 포함시키는가 안 시키는가에 따라서 이게 이분들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 불안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영세 사업체의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최근에 또 부각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요. 사내 하도급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지겠죠. 사내 하도급이 당연히 불법 파견과 진성 하도급이 이제 혼재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이제 비정규직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불법 파견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더구나 이 고용 형태 공시제가 이제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시작이 됐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재벌 대기업들이 사내하청, 사내 에서 소속의 근로자를 훨씬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다. 30% 40%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네 분이 다 비정규직이라고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니라 비정규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비정규직이 더 중요한 어떤 분류 지표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김유선 박사의 방식대로 특히 이 사내 하도급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과 어떻다라고 볼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걸 전제로 이제 외국과 비교를 해보면 외국과 비교를 할 때는 아까 여기 다시 가면 이 비교과 비교는 요 장기 임시직 그다음에 사내 하도급 중에 불법 파견으로 판정이 안 난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앉은지 모르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보지 않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비정규직은 소위 노사정의 분류 기준에 따라 노사정의 분류 기준이라는 아까 말한 대로 파트타이머 그다음에 실제로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분, 용역 근로자,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걸 이제 전제로 해서 외국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 표 3인데요. 이게 회계 분석을 한 결과인데 회계 분석을 한 결과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학력도 같고 산업도 같고 직종도 같고
이런 게 같다고 가정한 경우에 그고 나서 그 다음에 임금격차가 얼마인가라고 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면 이게 숫자가 뭐 이렇게 제가 미국, 영국, 독일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 미국, 영국, 독일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한 수치상으로 제일 심한 불평등은 성별 불평등이에요. 이때 불평등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 격차. 물론 여러 가지 불평등이 있는데 되게 우리나라에서 이거 임금 격차와 다른 근로조건의 격차로 분석을 해보면 결과가 비슷해요. 그 임금 격차를 하나 보더라도 되게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격차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맞습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성별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큽니다. 두 번째가 기업 규모별 불평등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 형태별 불평등은 저걸로는 거의 별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지 않은 걸로 나타납니다. 다시 요 위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보면 한국은 남성의 시간당 임금이 여자보다 33% 높은데 미국에서는 19%, 영국에서 13%, 독일에서 3% 높은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뭐 거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영세기업과 대기업을 볼 때 한국에서는 46% 높은데 미국에서는 8%. 미국은 거의 격차. 그래서 미국 논문에서는 미국 노동 경쟁 논문에서는 규모별 격차에 대한 논문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격차는 인종, 성 이게 대부분이고 규모별 격차에 대한 논문은 정말 막 수천 개 중에 어쩌다 한두 개를 겨우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건 나라에서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영국과 독일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 한국에서 특별히 크지 않은 걸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규직 대 비정규직 임금이 한국에서는 86인데 미국은 83, 영국에서는 94, 독일에서는 85. 그러니까 한국이 독일과 비슷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건 더 이제 최근 연구 중에 뭐 전병희, 정준호 교수 등이 우리나라 이제 임금 불평등의 요인을 임금 불평등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어떤 요인들이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라고 하는 걸 분해하는 계량적 경제학적인 공부가 있는데요. 요건 이제 2000년과 2015년 자료를 가지고 분해를 한 건데, 물론 이때도 이 고용 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인데 이때 정규직, 비정규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김희선 박사가 말하는 장기 임시직하고 그 다음에 사내하도급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걸 전제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임금 불평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기 보면 사업체 규모와 근속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체에 있으면서 장기 근속을 하는가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분석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 어떤 임금 격차가 제일 큰지는 아직 불확정적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설사 이게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불평등을 축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기업 규모, 고용 형태, 성별 불평등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킹핀은 없답니다. 보통 이 정책하는 분들이 노동정책도 마찬가지인데 킹핀이 뭐요? 이렇게 뭘 떨어뜨리면 되는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IMF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의 킹핀으로 여겨진 것은 당연히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고용 형태별 불평등이 킹핀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킹핀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 규모별 불평등의 킹핀이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동자적인 해법이 모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별 불평등에 대해서는 이게 오래전부터 문제 제시됐고 남녀 고용평등법 등 많은 제도가 만들어진 거 다 아시죠?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도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엄청 선진적인 게 여러분 아시죠? 일본은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지금 막 하자는 것 같고 막 논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걸 지금 2단계나 뛰어넘어가지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미 됐고, 그 다음 단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까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불평등이 장기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이렇게 동의하는 바가 우리나라 여성 고학력화가 그렇게 엄청나게 진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 격차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굉장히 느리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주목을 해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말 구조적인 여러 가지 그 사회 구조적인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응축돼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잘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입직 승진에서 차별에 더해서 경력 단절, 그다음에 성별 직종 분리 같은 게 중요한 요인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 내분 노동 시장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걸 뭐 이렇게 더 아까 보면 여기 기업 규모하고 근속 연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나오면 다시 그 기업 내부분이 다 들어오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다시 이제 저임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건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것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같은 제도가 왜 이렇게 별 힘을 못 쓰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이게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얘기라 이게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려면 뭐가 동일노동인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동일가치 노동은 더하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제도가 이게 힘을 가지려면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해야 되죠,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 안 되고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노동시장에서도 조건이 성별 불평등이 빨리 해소되기 어렵게 된 구조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용 형태별 불평등에 대해서는 제시된 대안은 정규직화죠. 이렇게 노동계도 그걸 중요하게 했고요. 문재인 정부도 지금 어쨌든 공약은 사용사의 규제. 근데 이건 뭐 문재인 정부만의 특징이 아니었고 지난번에 왜 이렇게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거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특히 이제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면서 간접고용 정규직화가 핵심 쟁점으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정규직화라는 대안의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해결책이 간단 명료하죠. 그게 그러니까 입법이나 사회적 압력을 통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면 됩니다. 너 정규직만 써. 간단해요. 법 조문만 딱 바꾸면 돼요. 매우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간접 고용을 포함하면 해결책의 책임의 상당 부분을 재벌 대기업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김유선 선생이 한 아주 명언인데 재벌 사내요금을 받더니 엄청 많았잖아요. 몇백조. 그러니까 그 중에 몇 프로만 써도 재벌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대부분 정규직화할 수 있어. 얼마나 간단한 해결책인데 그렇죠? 명쾌하고 대중들이 보기에 그렇죠. 약점은 우선 같은 가치 사슬의 일부로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나는 사내 하도급이기 때문에 정규직화가 돼야 되고 너는 사회 하도급이기 때문에 너는 임금 연봉이 3천만 원보다 이게 정당한가라고 하는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뒤에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는 서양에서 특히 유럽에서 노동운동이 추구한 임금에 대해서의 가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죠. 단 그때 전제는 뭐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 내가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 중심 어디까지나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사용자의 전제라는 거예요. 사용자가 사용한 어느 사용자에게 고용된 정규직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울타리 내에서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규직화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진성 사내 하도급도 규제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뭐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또 그 이전에 민간 기업에 대해서 기간제 사유 규제 도입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보면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입법을 안 거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법을 거치겠다고 한 큰 과제가 세 개입니다. 하나는 기간제 사유규제 도입, 하나는 특고 문제, 특수고용 문제 해결이고, 또 하나는 사내하도급 문제. 이 세 가지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공약사항 세 가지 핵심이고, 요것은 다 예전부터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고, 학계에서도 이게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과연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현재로 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는 게 특고 문제는 그러면 노동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공정거래법으로 해서 어떻게 좀 해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는
현재 정규직 근로조건을 전제로 비정규직 사용이 만약 규제가 된다면 정규직 고용이 크게 늘지 않고 합법적 외주화가 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용의 질도 개선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규직화라고 하는 것은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확대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기업 내부 노동시장을 좀 더 들어가는 사람을 더 사람을 될 수 있는 걸 많이 집어넣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의 대안으로 한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제 기업 간 격차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저성장이라는 조건에서 기업 내 노동시장 확대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별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차원으로 과제로 제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 현재 시점에서 가장 부각되어야 되는 불평등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별 격차나 고용 형태별 차별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넉넉하니까요.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이건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 문제로 제기돼서 여러 대책이 시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성별 격차는 이미 뭐 동일 가치 노동 동일까지 돼 있으니까 고용 형태별 차별에 대해서 이미 균등되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기간제 차별하면 안 된다. 파견 차별하면 다 있어요. 물론 그걸 어떻게 실행하는가라고 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그러면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그 차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너 차별했으니까 너 고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누구냐? 사용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그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에서만 작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회사 밖으로 나가면 그 법은 힘이 없어요. 플러스 우리나라에서 더 중요한 게, 그러면 이 사람이 차별을 받는지를 알려면은 누가 비교를 해야, 정규직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같은 일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미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직무분류, 직무평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차별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기업 규모별 불평등은 가장 중요한 불평등일 수도 있는데 대책이 거의 없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규모별 불평등 개선 방안을 중시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 내 분절이 아니라 기업 간 분절 문제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위한 고전적 방안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체 교섭을 하고 이게 문호조 기업에도 확산되도록 하는 사회적 기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인데도 근본적인 대안은 역시 초기업적 노동기준, 그러니까 기업을 넘어서서 적용되는 임금률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업을 넘어서서 산업인 업종 수준에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뭐 이게 유럽 노동시장 체제의 기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체제와 유럽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기업 규모별 불평등을 줄이자라고 하는 이제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기업 내부 노동시장 체제를 약화, 뭐 지양까지 되면 좋겠지만 무슨 약화하고 초기업적 제도들이 노동시장을 규제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고용안정에서는 기업 중심에서 사회 중심으로 가라는 게, 예를 들면 유연 안정성이라고 한다면, 임금에서는 다른 근로 조건에서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 고용체제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한국 고용체제는 어느 나라보다 기업 중심성이 강합니다. 일본보다도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안은 물론 장점이 있죠. 외부 노동시장 노동자를 가장 널리 포괄하는 대안이고, 또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및 비정규직 균등대를 위한 기반 형성이라고 해요. 여기는 뭐냐면 요 뒤에 얘기는, 그러니까 비정규직 균등대우가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서로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에 그럼 이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게 균등대우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기준이 있으면 균등대가 훨씬 더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 기업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의 격차가 크면, 우리나라 같은 조건이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당연히 그러면 정규직은 적게 뽑고 다 외주화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간접 고용이, 지금은 사내하청도 상당 부분은 불법 파견으로 일부는 인정되지만 일부는 진성화독으로 아직 인정이 안 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제 내보냈는데, 만약 이제 그건 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아예 밖으로 많이 내보내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그냥 여러분 다 알겠지만 예를 들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직접 내가 이렇게 고용하면 연봉을 7, 8천을 줘야 되는데 외주로 주면 연봉을 3, 4천만, 2, 3천만 줘도 된다. 예. 라고 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할지라고 하는 건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에서
노사 관계와 관련해서 유럽 노동연구자나 노조의 최대 관심은 단체고 교섭 분권화입니다. 이것도 뒤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단체 분권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우려하는 이유가 단체 교섭이 분권화되면 임금 격차가 벌어지죠. 이것도 우려하지만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제 기업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직접 고용 안 하고 이렇게 다 내보낼 것이다. 이걸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쪼개기를 매개로 저임금 노동자 집단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데 이런 걸 막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쉬우면 왜 안 되겠습니까? 실현이 어렵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고용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사회적 제도로 깊이 뿌리 내려서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건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렇게 추가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이제 물론 아직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제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야심적인 이제 어쨌든 그 공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김대중 정부부터 그 이후 그 박근혜 정부까지 다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실제로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말에 부합할 만한 개혁을 한 정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물론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도입했죠. 근데 그 정리해고제는 이미 1년 지나면 그 시행되게 돼 있던 거예요. 이미 다 법안이 통과돼서 유예만 돼 있던 겁니다. 김대중 정부가 안 했어도 그냥 김대중 정부가 가만히 있었어도 1년 지나면 그게 시행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의 정리해고제가 그 내용이 이건 그게 이제 노사상 합의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 민노총 대표로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서 건데 이게 거의 그 내용이 이미 법원에서 판례로 시행되고 있던 것을 법 조문으로 옮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에서 그때 어떤 판단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걸 안 받아들이건 물론 받아들인다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국가가 기업에 너 이제 정리해고 해도 돼 라고 하는 일종의 면허장을 발부했구나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당연히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제도 변화만을 놓고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파견 근로제 엄청난 규제가 거기 파견 노동을 쓰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불법 파견이에요. 실제 합법 파견은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 1%도 안 됩니다. 학교 파견 근로자는 통계봐도 다 지금 불법 파견으로 쓰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거 결국 기간제보호법 요구하고 노동시간 단축하는 노동시간 단축은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하기로 했던 거. 기간제 그다음에 근데 파견에 대해서도 거의 이건 균등대우 하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기간제 고용에 대한 그 기한 규제를 도입한 것 정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하나도 못했고 박근혜 정부도 노동개혁하고 한다고 했다가 거의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권이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개혁된 노동시장 제도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무슨 노동시장의 임금이나 노동시간이나 또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런 기업 내 노동시간 이런 거 관련된 것을 규율하는 그 룰에 관련된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마지널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을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비관적인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오늘 얘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과장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경제 이중 구조가 강한 물질적 기반으로 작용할 때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계화 기술 혁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기업 간 수익성 격차 확대되는 것이 세계적 현상이고 이 때문에 유럽에서도 단체교에서 분권화가 지속되고 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실현 주체 형성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 내 차별은 책임 있는 사용자가 특정화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로 조지면 되는데 기업별 분절은 다수 주체 간의 조율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노사장에게 역량이 취약하다고 하는 건 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이는 당장의 현실적 방안은 비정규직 축소 플러스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현 정부 정책 기조도 이겁니다. 저도 이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정부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걸 노동시장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앞으로 노동시장 체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전망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쪽으로 느리게나마 한 발씩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노동시장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어렵지만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한 발씩 가자라고 하는 얘기 정도입니다. 우선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개혁이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비정규직 철폐보다는 저는 사회적 노동시장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담론으로 이제 하나의 그 시민권을 획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초보적 행동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임금 공개를 통해 가지고 기업 간 임금을 비교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 기업 내부 노동시장이 너무 심하니까 가능하면 기업 간 임금 비교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평균 임금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직종 직무별, 숙련별 임금을 비교해서 임금 격차 현상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게 참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주로 이제 임금이 상대로 낮은 데서 올리자는 요구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이제 감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뭐 별개 문제니까. 그다음에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기업별 임금 격차 문제가 좀 덜 심각한 데가 있는데 이런 데서는 거기 제가 일본의 개별 임금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 일본의 특징이 일본이 이제 기업별 교섭 체제를 택하고 있지만은 조율이 잘 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건 뭐 OECD 수치로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데 그 교섭이 얼마나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점수로 5점부터 1점까지인데 일본은 1점입니다. 기업별 교섭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업별 교섭 얼마나 잘 조율되어 있는가를 점수로 때면 일본은 만점 5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동안 쭉 그런 걸 통해서 해온 게 초임의 평준화입니다. 이것도 신문에 많이 났었죠. 그렇죠? 초임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대졸 초임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수치로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의 대학생들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일본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꼭, 그 현대 삼성 가려고 이렇게 뭐 취업 계속 이런 거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됐던 이유가 오랫동안 그런 그 이제 기업 조율을 해서 그게 축적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초임은 평준화되었고 그 이후에도 임금격차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뭐 초보적인 것으로부터도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공공부문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내부 노동시장보다 사회적 노동시장을 중시하는 경우에 노동정책 과제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정규직 노동에 관련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보다는 가장 그 기업 내부 노동시장 밖에 있는 특수 형태의 노동자 노동권 인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게 현실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좀 더 최근에 좀 더 생생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이게 문제로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 중 상층과 하층의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상층의 규모가 작다는 게 우리나라 또 문제죠. 요거는 이것도 그 전병희 교수가 이철승 교수도 이 비슷한 걸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일자리를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통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도록 그냥 이제 상중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떠가지고 나눠봤더니 상층은 한 20%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20%가 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입니다. 또 하나는 요건 제가 여기 써놓쳐놨는데 상층, 그러니까 처음에 중층이나 하층으로 간 사람이 상층으로 가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또 그 전병기 논문의 중요한 그 포인트였는데 굉장히 분절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 노동시장으로 보면은 상층과 중층의 문제는 그래도 중상이니까 그보다 하층에 이게 더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나눈 데서는 이 문제가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수많은 그 청년들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지금 목화 벌어지고 있는 이 그 학력 경쟁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학력에서 경쟁을 이어지는 게 좋은 일자리가 적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뭐 다 알죠.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국회에서 재밌는 일도 있었잖아요. 다 이런 문제들인데 소위 그 사람들 젊은이들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가 적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중하층 일자리는 충분하냐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때 우리나라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이 저임금 일자리는 널린 게 아니냐,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선 우리나라 고용률이 우선 낮은 편, 굉장히 낮은데 최저임금이 이제 인상되면서 실업률도 같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하층 일자리도 좀 더 좋아지면 충분히 그 자영업에 있거나 지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노동시장으로, 그러니까 임금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여지가 꽤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자영업자 취업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 일자리 문제도 우리가 간과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 고용률이 지금 2017년에 66%쯤인데 이게 되게 프랑스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유럽 국가 중에 소위 고용률이 좀 낮은 국가들, 물론 프랑스는 이태리나 스페인보다는 좀 높은 편이지만 이태리는 50%도 안 되고 스페인은 60% 초반이고 프랑스가 한 65%쯤 되는데 그러나 프랑스도 고용률이 좀 낮은 편이고 고용률이 높은 나라들이 예를 들면 독일 위에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좋아지면 글로 들어올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과제다. 단지 그냥 비정규직 없애고 불평등 줄이자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또 중요한 과제가 있다. 이걸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라고 하면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이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이거 머리 싸게 메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성공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특히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도 계속 이게 뭐 오랫동안 수십 년간의 고민인데 잘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솔직히 아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엄중하나 시원하게 결정을 합니다. 노동 정책에 국한하면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나라들이 사용했던 그리고 그걸 통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임금 안정, 적절한 노동 유연성, 그다음에 고용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등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믹스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건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소위 스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임금과 고용의 소위 삼중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할 때는 일단 이것은 원래는 노동조합의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은 그냥 노동조합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노동시장의 평등을 추구하는 초기업적 노조, 그러니까 산별노조가 가능하면 우리는 노동시장을 평등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필 때 직면하는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임금 인상과 고용 창출과 임금 평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만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금방 아실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임금도 올리면서 다 같이 끌어올리면 고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타당하지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안정이나 적절한 노동 유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용 창출을. 그러나 삼중 딜레마가 이건 바로 스웬슨이 한 얘기입니다. 삼중 딜레마가 반드시 불가피한 질곡은 아니고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노동시장 정책만으로는 이래 딜레마다라고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이 결합되면 이게 훨씬 더 완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 등이 잘 결합되면 이게 뭐 전혀 없어지지 않더라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소위 그 서비스 사회 3종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스웬센이 얘기한 건가요? 아, 이거는 그 아이버슨하고 렌이라는 사람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한 얘기인데, 아까 그 스웬슨이 한 얘기를 좀 응용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이제 서비스 사회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비스 산업이 이제 많아지면, 서비스 고용이 많아지면, 서비스 고용은 제조업과 생산성 격차가 크고 서비스업 내부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부분도 있고 생산성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통일하는 게 어려워요. 당연히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주다 보면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 사회가 되면 요 평준화라고 하는 게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소득 평준화를 하면서, 소득 평준화 한다는 것은 소득 평준화하면서 임금도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일자리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 평준화를 하려면은 고용을 포기하든지, 또는 고용을 증가시키려면 소득 평준화를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둘 다를 그러면 같이 달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민간부로 일자리가 안 생기니까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고용 창출을, 여기 아까 수현수님 말한 것은 민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임금 인상도 하고 임금 평준화도 하니까 고용 창출이 안 됐어. 그럼 고용 창출 어떻게 하면 돼? 정부가 만들면 된다. 그런 거죠. 뭐 이게 예전부터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면 정의당이나 이쪽에서 좀 과거부터 주장해왔던 바이고, 우리나라 뭐 진보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그게 그냥 막연히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걸 추구했던 게 북유럽의 3인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신자유주의 모델은 뭐냐면, 우리는 소득 평준화, 이거는 그렇죠, 당연히 미국, 영국은 우리는 불평등 어쩔 수 없다는 것이고, 대신 그래서 고용을 늘리고 불평등은 감수하고, 그 대신 정부가 고용 창출을 해서 재정 투자를 안 하니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이게 신자유주의 모델이고요. 이 기독교 민주주의 모델은 독일 같은 나라들인데, 우리는 소득 평준화도 해, 재정 건전성도 중시해. 그러나 고용 증가는 우리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게 기독교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 독일 말이죠. 과거 독일이 실업 요동이 높았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삼중 딜레마 역시 여기다 어디 있어? 여기다 안 썼고, 여기다 안 썼고. 제가 여기다 설명은 안 했는데, 이것을 절대화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과연 3인주의 모델이 소득 평준화, 고용 증가라고 하는 것을 택해서 그 나라가 그럼 재정 파탄을 맞았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것도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새로운 메커니즘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크나큰 영광이죠. 그러나 메커니즘은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 의해서 그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형식이나 방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한 스웬슨의 3종 딜레마도 마찬가지고, 서비스사회 3종 딜레마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예를 들면 3인주의 모델이 재정 건전성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간단한 얘기예요.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니까 많이 쓴 것만큼 많이 거듭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이 3인주의 국가들이 계속 상당한 정도의 고세금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직접 소득세를 못 거두니까 부가가치를 막 올려가지고 25%씩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재정 건전성 문제가 항상 거기도 문제가 되니까 적절한 이렇게 공공부 부분 개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소득 평준화, 고용 증가를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조화시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전제로 이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면, 아까 본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반으로, 한국에서도 상위 일자리는 당연히 임금 수준과 연공제 임금 체계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해고가 어렵다고 하는 이것도 문제지만, 크게 보면 임금 수준과 연공제 임금 체계죠. 이건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인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 보통 이제 그 연공 임금만을 많이 얘기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의 임금이 연공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독일은 기본적으로 직무급이니까 내가 하는 직무가 똑같으면 임금이 안 올라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내가 이 직무를 하고 있으면 계속이야. 내가 이 직무를 계속하면 20살에서 시작해서 50살까지 갔더라도 임금이 안 올라요. 물론 그 이제 약간 올라가. 주도 있고 정말 안 올라가는 주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어느 회사에 가든지 비슷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금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상당히 연공적이지만 초임이 균도가 돼 있으니까 일본은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이렇게 이 회사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한국은 어떠냐면은 우선 초임이 들쑥날쑥입니다. 초임이 막 5천 이상 주는 회사도 있고 초임이 뭐 2, 3천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임이 들쑥날쑥하면서 또 연공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면서 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그 소위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초임부터 높고 초임 그 다음에 연공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이제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뭐 회사마다 다르고 요즘에 연봉제가 많이 도입이 되고 성과연봉제가 많이 도입이 돼가지고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기본 구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거 잘 조율할 것인가 이런 게 큰 과제겠죠, 그렇죠. 그렇고 이제 그다음 전체 노동시장의 경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인데 이건 뭐 저 개인의 그냥 뭐 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아직 더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최저임금 배폭 인상에 따라서 임금 고용의 트레이드오프가 현재적 문제로 막 대두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평가가 됐다고 다른 평가는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조선 박사는 아직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아니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 3년 내 10,000원 하는 했을 때 뭐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겠고요. 저는 이게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서 그게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뭐 경제학자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숫자로 보면 아직은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는 연구가 좀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 그게 문제로 대두돼 있는 어떤 그 임계점을 막 다다른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과거보다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과거 유럽의 핵심 노동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이거죠. 웨이지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게 주로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어느 나라에서나. 그러니까 주로 어느 나라 임금 격차가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을 잘 보면 주로 그 중하층 임금 거기에서 이게 이제 압착이 일어난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게 저숙련자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게 이제 유럽의 고전의 문제였고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에 사실 코퍼러티즘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노사정이 뭔가 뭐 대안을 만들고 했던 것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아까 제가 여기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은 그럴 때 그러면 이제 무슨 이제 그 대안이 제기되는가 하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시장 정책만으로 풀 수 없다. 노동시장 정책만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동시장 정책으로 이거 풀려고 하면 어떻게 임금을 안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라는 거 안 올려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노동시장 정책 외에 다른 정책을 결합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죠. 대표적인 게 재정정책이고요. 유럽에서 1980년대 유럽의 고용성과경이 나쁠 때 유럽과 이제 미국을 이제 비교하면서 소위 미국의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유럽의 노동시장이 유연성이 낮아서 그렇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을 때 그때부터 줄기차게 굉장히 그 유럽의 진보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유럽의 고용성과가 나빴던 게 물론 노동시장 경직성이 전혀 아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긴축 재정 정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럽은 여러분 아시죠? 1990년에 그 마스트리트 조약 맞아주면서 다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의무를 다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 적자가 GDP 3%인가 추배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미국은 뭐예요? 미국은 기축 통화 국가잖아. 그러니까 뭐 재정 적자가 막 마음대로 재정은 그거에 구애받지 않는 국가이고 이 나라들은 엄청 구애받아서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나라들. 이런 차이가 고용의 큰 영향.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러면 이 노동시장 정책에서 물론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지만 그거 외에 다른 경제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어떻게 결합해서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불평등도 줄이고 한편으로는 고용 안정도 하면서 동시에 고용 문제도 이렇게 악영향에 미치지 않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막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우리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그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어쨌든 현 정부가 여러 가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소심한 경제 정책과 뭐 뚜렷이 대비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자랑한 게 뭐예요? 우리는 균형 재정을 이뤘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에 맞았을 때 훨씬 더 여러 가지 과감한 실제 그때 이명박 정부는 뭐 신자유주의를 완전히 버리고 급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재정에 의존한 여러 가지 이제 위기 탈출 정책들을 폈었는데 그 중요한 이제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노무현 정부의 이게 그건 이제 노무현 정부가 소심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당연히.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이렇게 보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뭐라고 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그 당시에 이건 뭐 우리나라 크게 보면 뭐 진보 세력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경제는 재정 균형, 경제 성장을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시장 유연성은 어쩔 수 없다. 이걸 이제 유연 안정성으로 보완하더라도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었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현 정부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과제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부문 고용 확대는 아직은 뭐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문제 주요 대안이 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이것까지 한다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정부가 이제 내년 예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초슈퍼 예산이라고 엄청난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 물려주라고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서 물론 공무원 일자리를 좀 뭐 늘리긴 했습니다만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이게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대안으로 아직 공공부 고용 확대를 본격적으로 택한 건 아니죠. 그러나 외국의 예를 보면 아직도 그런 것도 남아있다. 뭐 이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막연한 결론인데 일자리 문제 해법은 재정정책, 산업정책, 무용시장에서 비정책의 적절한 조율과 결합 등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국제의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길고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다. 이상입니다.